얘기하시나요? 문법이 어렵다고요? 네, 뭐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정도가 됐으면은 벌써 고수돼 가는 거예요. 네. 저도 20년째 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사람 사는 일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시험은 이제 60점 맞는 시험이고 절대평가 시험이고 하다 보니까 5월 이후로는 제가 새로운 내용을 아예 안 해요. 이제 최신 판례 하는 거 말고는 아예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줄이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응용 문제가 나오기는 해도 새로운 내용을 아예 안 하려고 4월까지 좀 무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좀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보강도 안 할 거고 그냥 뭐 좀 약간 확률이 낮은 건 좀 버려가면서 다 해봤던 거니까 그렇게 해도 지장 없게 해놨으니까 편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알아듣는 눈이 생기면 되게 재밌어져요, 이게.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재밌어요. 어려운 것도 해야 재밌고. 왜 그런 느낌 안 받아보셨나? 그런 1 더하기 1은 2를 맞췄다고 기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고난이도의 미적분을 맞추면은 그날 뭔가 딱 깨우침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그런 게 민법이에요. 이게 딱 아구가 딱딱 맞아 돌아가고 생전 처음 보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딱 끼워 맞춰 봤을 때 딱 떨어지는 이게 딱 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그냥 외워서 잘 외웠다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기쁨이 또 옵니다. 네. 때가 오겠죠. 네. 근데 제가 보면은 10월 달에 시험 보기 전에 한 절반 정도는, 뭐 합격생의 절반 정도는 그걸 느끼는 분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수강생 중에 매년 한 10명 정도가 이 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 감정평가사라든가 다른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재밌어진 거죠. 공부가 재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지고 하는 건데, 뭐 일단은 중개사를 붙어놓고 네, 201번 보겠습니다. 자, 동시항변권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딱 대충 스캔해보고 맞춰볼까요? 네, 편무계약 찾으면 됩니다. 그죠? 동시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나 되는 거니까 편무계약 찾아보면은 무상소비대차 찾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교환도 환매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평하게 하려면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는 부분들은 동시행, 그리고 무상소비대차는 공짜니까 빌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동시행할 일은 없겠습니다. 202번. 옳은 것.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한다 했는데 틀렸죠? 자, 이거는 제가 도급계약으로 설명드렸었는데 기존의 채무가 손해배상으로 바뀌어도 그건 기존의 채무가 그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대 채무랑 동시행 관계 되겠고, 그 건물을 다 지어주고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건물을 지어놨다면 손해배상까지 하고 공사비 받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번에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해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할 경우에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했는데 틀렸죠? 네. 자, 이거는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지진 않아요. 동시이행항변하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요. 근데 돈은 냅니다. 돈은 돼요. 왜? 부당이득 반환은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설명을 들었으면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남의 집에 살긴 하잖아요. 남의 집에 살면서 이득을 누리긴 하잖아요. 계약이 끝나 있는데도. 그러면 그건 부당한 이득이에요. 계약 기간 동안에 그 집에 사는 거는 정당한 이득이지만 끝났는데도 그 집에 사는 건 부당한 이득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하지 않지만은 임대료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짜로 이익을 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자, 그리고 3번에 동시이행 항변권은 당사자 주장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했는데 이건 틀린 거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항변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자, 당사자가 이걸 원용하지 않으면 판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즉, 자, 등기 달라고 소송이 들어갔는데 매도인이 대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로는 항변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를 항변을 해야, 주장을 해야지, 그래야지 검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항목입니다. 했고, 4번에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 항변권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채권자는 전부 패소를 받는 게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상환이행 판결을 받죠.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우리 시험 범위에 전부 패소는 없어요. 그죠? 유치권 때도 상환이행 판결이고 동시이행 항변권 때도 상환이행 판결 이렇게 나오지,
판결 형태 물어보는 질문 중에 전부 패소가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번에 선의의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된다. 이게 맞는 거죠? 이제 선의의 의무를 중도금으로 바꿔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상대방 채무를 등기 이전으로 바꿔서 읽어보면은 중도금 안 주고 있다가 등기 날짜까지 다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이제 미지급 중도금, 잔금, 그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해갖고 싹 다 줄 거 주고 등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중도금도 이제 동시행 관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정답이 5번. 203번에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 동시행이죠. 줄 때 동시행했던 건 돌려받을 때도 동시행. 이번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하기 위한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이전 등기도 동시행이죠. 저 걔도 줄 게 있고 나도 줄 게 받아도 줄 게 있고. 자, 그러면은 동시행. 3번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죠. 자, 이 임대차랑 다르게 두 가지를 해야, 집도 비우고 말소 서류도 교부를 해야지 전세금 받는다 그랬습니다. 4번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받았을 때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고 오늘 배웠네요. 그죠? 오늘 배웠는데, 자, 다른 거는 딱 읽다 보면은 그게 머릿속에서 딱 사람이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좀 그려지는데 얘는 잘 안 그려질 거예요. 해보면. 저도 그러니까. 자, 안 해본 거라 안 그려져요. 잘. 그러면은 그 배당금 반환 의무를 좀 키워드로 쓰셔가지고 현재까지는 배당금 반환 의무가 동시행에 걸렸다는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좀 키워드로 쓰셔서 동시행 관계 아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이전, 본등기 및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전에 제가 비슷한 걸 알려드렸는데 가등기 담보권에서 변제랑 가등기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건 저당권 말소랑 시스템이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컨셉이 이런 거예요. 저당권 말소 또는 뭐 가등기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것만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동시행 관계 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틀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을 다르게 줘가지고. 그러니까 사태 파악을 얼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려지면 이 판례는 대부분 결론이 나는데, 근데 안 그려지면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번을 외우기로 했던 거건데 5번을 우리가 뭐 어차피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봐야 되고 해서 시간 좀 생기기도 했고, 이 개념을 언젠간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저거 잠깐 이해를 좀 해봅니다. 자, 가등기 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하고, 자,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 동시행 관계 맞아요, 얘는. 그죠?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가등기 담보권을 해보면은 이게 가등기 담보권이에요. 4억짜리 갑소유의 집이 있는데 을한테서 구별이 되게 1억을 빌리면서 가등기를 해줬다가 이거를 돈을 못 갚으면 본등기로 가져가겠다. 이게 가등기 담보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비싼 거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청산을 하라 그래가지고 청산금 주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가등기를 본등기로 바꾸는 중간 과정에서 청산금을 주고 가져가는데 다른 거 전혀 없다 그럴 때 청산금이 얼마가 돼요? 청산금이 3억이잖아요. 청산금 3억을 지급하고, 자, 물론 뭐 실행통지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얘기는 마치 갑소유의 4억짜리 집을 을이 매매로 사면서 처음에 가등기를 해 놓을 때 중도금으로 1억을 집어넣었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를 할 때 잔금으로 3억을 집어넣었다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현상적으로 똑같아요. 자, 그러면 청산금 3억 지급 의무라는 건 결국은 잔금 지급 의무랑 성향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등기랑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원리가 똑같이 작용하는 거고, 가등기 담보법의 어떤 원리라는 것도 원래가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 그래 안 좋은 행동이지. 하지만 옛날에는
돈을 조금 빌려주고 비싼 걸 뺏어가서 문제가 많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값을 다 주고 가져가라는 소리예요, 지금. 뭐 선순위 빼고 어쩌고 저쩌고 조정하고 하는 게, 그게 다 따져보면 결국은 집값을 충분히 집을 하고 가져간다면 갑이 주기 싫은 집을 뺏기더라도 그걸 말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집값을 충분히 주더라도 집을 꼭 팔아야만 되는 건 아니죠.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돈을 빌렸다가 강제로 뺏기니까 돈을 싹 다 받고 넘기더라도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어. 하지만 손해는 안 보잖아. 그러니까 가담법의 취지는 소유권은 뺏어 가더라도 뭐라 안 할 테니까 대신에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거지. 정산을 하고 가져가라는 소리예요. 그 법의 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결국은 다 주고 가져가라는 거니까 처음에 빌려준 돈 1억은 중도금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급되는 청산금은 잔금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잔금과 등기가 동시행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거에 이제 암기 부담이 싹 줄어들고 특이 현상 몇 가지만 좀 조심할 포인트만 하면 되는, 그러면 이제 민법이 재밌어진다고. 근데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 가담법 한 번밖에 안 배워가지고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보고 있으면 이제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게, 제가 이만큼 수준 올라올 때까지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저렇게 하다가 괜찮을까 할 정도의 가혹한 시간을 저는 보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또 생업을 하시면서 되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고시생들 공부하는 거에 비할 바겠습니까? 그 시간이나 압축된 농도라는 게. 그죠? 자, 근데 그걸 자기가 4개월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70점이 나오기를 마음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30점을 맞고 나니까 짜증이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진 거지. 그래서 민법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데, 좀 겸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4개월 공부하면 햇병아리예요, 사실은. 근데 그나마 요거 알아듣는 걸 감사히 느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들이 계속 많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조금 그래도 알아먹는 사람이 돼 있는 걸 감사히 여겨야 되고. 저는 지금 20년째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대법원 판례를 읽으면 새로운 판례를 보고도 알아는 먹는 걸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판례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나는 이제 다 알았어, 난 다 알았으니까 민법의 신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불과 몇 개월 공부해놓고 마음속에서 70점, 80점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계획 세워놓고 그쪽으로 쭉 꾸준히 가세요. 그러면 종착점에 60점 이상은 나와 있으니까 괜찮아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갖고 방향을 바꿔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언제 저게 그런 거였어 한번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또 편해져요. 그렇게. 자, 요거는 요렇게 좀 이해를 해놓고 204번. 자, 을은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갑소유의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거 오늘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가압류 걸려있는 부동산 매매 얘기 4개 좀 굉장히 많다. 자, 3개를 따로따로 배우기는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자, 오전에 다 했으니까 3개를 한 번에 그럼 몰아보겠습니다. 자, 3가지를 배웠는데, 이렇게 됐으면 을은 이전 등기만 받고 대금 주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사고 터진다, 이거. 때문에 이전 등기 플러스 가압류 말소까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동시이행으로 대금 지급해야 되겠죠? 요거랑. 자,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거 그 자체로 불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바로 해제를 할 수는 없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자, 저거를 해결을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등기를 받았어야 되는데, 해결 안 하고 갔다가 A가 강제경매라도 하는 날에는, 그러면 을은 소유권 잃게 될 텐데, 그럼 을은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자, 이건 저당권 실행에 준해서 가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상황을 가정적으로 수정하지 않아도 3가지를 그냥 바로 출제가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3개를 하나의 사례에 때려 넣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아예 준비를 하면 되고,
여러분들 요약집에는 아예 이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냥 요약집에다가 아예 예상 문제처럼 만들어 놨고, 담보 책임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주제가 될 거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담보 책임이라고 말하면 맞춰요.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해주면 맞춰. 근데 담보 책임이라고 말 안 하고, 을이 가압류를 알고 샀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해줄래, 못하게 해줄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악의자 주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출제자는 집요하게 학생들의 심리를 파고든다고. 그럴싸한 말로 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해보고 간 사람은 가압류 걸려있는 부동산 매매 문제 나오면 아예 세 가지는 고정 질문으로 세팅을 해놔버리면 돼. 그러면은 담보 책임 질문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으면 보일 수 있다고.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는 만큼 보여요. 예상을 하고 있으면 안 보이던 것도 보여요. 근데 그냥 얻어맞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래서 자, 그런 예측 가능한 주제들은, 좀 어려운 주제들은 다 좀 세팅을 해서 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3개짜리 세트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걸리는 부동산 매매 문제네. 자, 1번에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동시행 관계 맞죠? 이런 지문은 문제 지문 읽을 때부터 이 소리 하겠다, 이거. 이렇게 그냥 딱 예측을 하고 있으면 더 잘 보인단 말이죠. 속도도 빠르고. 이번에 갑은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적상에 있는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 그런 거 안 된다 그랬죠? 자, 일단은 이제 우리 시험 범위 상계가 아예 없다 그랬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공평하지도 않고. 3번에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서 압류 채권자의 병에게 이전이 될 경우, 자, 을은 병의 대금 청구권에 대해서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가 되고, 3번이 틀렸는데, 여기다 그냥 붙여서 그리겠습니다. 자, 갑이 지금 매매대금 채권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걸 갑으로부터 누가 이전 받았다는 거예요. 병으로 써볼게요. 그럼 매매대금이 일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어쨌건 그게 등기랑 대가관계에 있는 건 맞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매매대금 받을 사람이 바뀌었더라도 그건 동시행 관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 안 주면 대금 안 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어상, 이 얘기 계속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용어상 이 부분을 질문 지난주에도 하나 들어와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 문장을 잘 보면은, 그 3번 문장, 매매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서 압류 채권자의 병에게 이전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냥 제가 그대로 그냥 써볼게요. 매매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있죠? 자, 이 말을 읽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려내야 돼요. 매매대금 받을 사람이 바뀌었다. 그죠? 근데 읽는데 시간도 좀 걸리지만은 이걸 못 그려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쉬운 건데 틀리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을이라면 내가 집을 샀는데 매매대금 받을 사람이 합법적으로 병으로 바뀌었대요. 나 이제 돈 병 줘야 된대. 근데 그럼 등기 안 받고 돈 줄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할 거잖아. 정말 1초 만에. 배우지 않은 사람도 1초 만에 답을 알아요. 근데 이 말을 못 읽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답을 고르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거를 해결을 해놔야지, 그래야지 점수로도 연결이 되는 건데, 보세요. 매매대금 채권이 이전된 경우에요, 그냥. 이거 안 읽으면 돼요. 이거 안 읽으면 돼요. 자, 저걸 읽어가지고 지금 자꾸 안 읽어지는 건데, 안 읽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 시험에 채권이 이전되는 현상이나 채권에 관한 집행 판결의 형태 같은 걸 가르치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 없어. 그런 거 가르치려 범위도 아니고. 그러면은 출제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돈 받을 사람이 바뀌었다고. 매매대금 채권이 이전됐다고 지금. 그러면은 이 전부 명령에 의하여, 이건 뭐냐면 채권이 이전되게 만드는 판결문이에요, 이게. 전해져서 이전되는, 넘어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양도를 계약으로 하면 양도라고 하지만 판결로 받아서 양도하면 전부라고 해요. 그리고 저렇게 전부를 시키려고 그러면 압류가 필요해. 그래서 얘가 압류 채권자예요. 압류 채권자가 판결 받아서 전부 명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채권을 이전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간 말은 쓸모없는 말인데 그 말이 논리 구조에서 깨지는 걸 방지하려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안 써도 되는 말을 그냥 헷갈리라고 끼워 넣어 쓸 수도 있어요. 매매대금 채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 이렇게 써도 하자가 없잖아. 근데 전부 명령에 따른 채권이 뭐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공부를 해서 전부 명령을 배우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이런 문장이 사실은 꽤 여러 번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에 생각해 보면 해제 제3자 판단에도 나와요. 해제 제3자도 채권을 전부한 자, 채권을 양도받은 자, 채권을 압류한 자, 뭐 이렇게 채권을 넘겨줄 때 항상 나오는 소리 이게. 그러면은 채권을 넘겨준다는 소리 할 때 나오는 이 말 전부 명령에 의해서를 읽지 말아버려 그냥. 저것 때문에 O나 X가 달라지는 문제는 우리 시험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빼고 읽어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이 이전된 경우로 읽어버리시면 돼요. 이거는. 자,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채권 양도나 전부 명령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거를 시험에 그것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문제 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빼고 읽어버립니다. 이거를. 그리고 자 4번에 갑과 을의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더라도 갑의 매매대금 채권은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죠? 그죠? 자 소멸시효 진행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매매대금 채권을 행사를 해야 돼. 권리 위에 잠을 자지 말고 매일매일 전화해서 돈은 언제 주냐, 돈 언제 주냐고 빨리 갖고 오라고 이거를 계속 해야 돼. 이 사람이 지금 등기를 안 주고만 있는 거지 돈을 달라고 하지를 않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5번에 을이 대금 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중도금 같은 거 선이행하겠죠.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갑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그거 아까 202번에 5번에 있던 질문인데 중도금 안 주고 있다가 반대 채무 이행기 도래하는 거. 자 그러면 특별한 사정상 전체적으로 갑과 을의 채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확장이 되면 이제 이런 내용으로도 갈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가서 205번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기가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1번에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을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가 있죠? 네. 왜? 동시이행 관계니까. 그죠? 보증금 안 주면 이사 안 나가겠다. 이사 안 나가면 보증금 안 주겠다. 해도 되잖아요. 2번 을이 동시이행 관계에 의해서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루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아까 한번 나왔었죠?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부당할 수는 있어요. 남의 집을 쓰니까 부당할 수는 있어.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3번 을이 동시행 관계에서 주택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교시에 계약 처리상 책임하면서 의무의 체계를 한번 싹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잘 보이잖아요. 보이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게 야 그게 돈은 내는데 불법이라 내는 거니 부당이라 내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부당이라 내는 거야. 불법은 아니지. 자 이렇게 자 그 출제 논점이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4번에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 갑이 그 후 보증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하더라도 을은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예요. 자 말만 바뀌었지 이게 채권자 지체 중에 계속적 제공을 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 보증금 채무 이행 제공했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 들고 세입자한테 가서 나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있는지 보증금을 안 받으면서 계속 버틴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 갑이 보증금 이행 제공 없이 계속 제공 없이 빈손으로 와서 나가라 그러면 세입자가 나가겠냐고. 저번에 안 받은 건 안 받은 거고 돈을 줘야 나가지. 그죠? 접대 안 받은 건, 그건 잘못한 거고, 이제 와서 돈 안 받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 이행 항변 계속 하는 겁니다. 5번. 을이 변제기에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을의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고,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했는데, 상계 소리는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걸로 더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상계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상 동시 이행 항변 행사 기회도 없이 돈은 받은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206번인데 시험장 가서 이런 거 나오면 풀지 마세요.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라고 제가 풀어는 한번 드리는데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 풀어드리는 거고, 이 문제는 뭐 지나간 얘기라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시험 27회 때 시험 보는 날 저랑 이제 방문각에 있는 교수님 두 분이랑 셋이서 대기 중에 있었는데, 실제 시험 보는 날, 근데 이 문제를 받아가지고 우리 쪽에서도 문제 결론을 못 내리고 답을 못 내리고 교수 두 명이서 의견이 좀 갈라졌다가, 아마 이런 취지가 아닐까, 의도를 잘 몰라가지고 뭐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렇게 하다가 논의를 하고 있었더니 다른 학원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그러면 선생님들도 정답을 한 방에 못 고르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은 드릴 테니까 똑같은 문제 또 나올 일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만 배우고 이 시험장 가서 이 정도 사이즈, 날짜 있고 두껍고 이런 문제 나오면 빨리 버리는 게 선택이에요. 좋은 선택이에요. 자, 갑은 자신의 토지의 주택 신축 공사를 이렇게 맡기면서 갑명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좀 특이하게 했죠. 2016년 1월 15일 날 주택에 대해서 갑명이 보존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공사가 끝나면은 이제 공사비를 주는데, 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등기되면 2개월 내에요. 그리고 등기는 결국은 언제 됐어요? 16년 1월 15일 날. 그럼 여기서 2개월이면 어디에요? 2개월이면 3월 15일 날. 3월 15일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5일부터 주기 시작해가지고 3월 15일까지는 줘야 돼. 그러니까 3월 15일 이전에만 주면 연체는 아니고 3월 15일 이후에 주면 연체가 되는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고,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갑의 채권자가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2016년 2월 8일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었고, 그러면 2016년 8월이면 2월 8일이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2월 8일 날. 이날 뭐가 있었다고요? 경매 개시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2016년 10월 17일 경매 대금을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했다. 그러면 결국은 경매가 끝났네요. 2016년 10월 17일 날 경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경락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어떻게 읽을 거냐 하는 건데, 지금 1월 15일을 변제기로 볼 거냐, 3월 15일을 변제기로 볼 거냐, 이거를 지금 교수님들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여기서 유치권이 생겼으면은 경락인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게 될 거고, 경매 결정 이후에 유치권이 생겼으면 경락인한테 대항을 할 수 없는 게 될 텐데, 근데 출제 의도가 채권이 성립한 시점 1월 15일 그때부터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변제기로 볼 거냐, 아니면 그 변제 유예가 되어 있는 3월 15일을 변제기로 볼 거냐. 자, 이거를 지금 어떤 의도로 출제를 해놨는지를 선생님들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냐. 근데 이게 정답에 상관이 없어 모르겠는데 이게 정답에 영향이 있어 버려요. 지금 보면 디귿번 지문이 문제, 지금 니은번 지문이 문제인데, 자, 을은 유치권에 근거해서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를 O로 둘 거냐 X로 둘 거냐인데, 여기서 생긴 유치권이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잖아요. 여기서 생긴 유치권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고. 근데 이제 방문각 쪽 교수님들은 저 포함해서 3명이 있었는데 2개월 얘기를 괜히 쓴 게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는 게 맞을 거다. 그러면 대항을 못하는 게 맞고, 그래서 니은번 빼고 정답 3번으로 가야 된다. 이거였고, 타학원 교수님들 중에 야, 채권이 여기서부터 성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1월 15일 유치권으로 보면은 이거는 경매 전에 유치권이지 않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5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졌어.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탁탁탁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거는 틀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출제자가 맞춰도 보람이 없게 해놓은 거예요. 이건. 시간 벌써 곰팡 잡아먹었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고려해 보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안 풀어도 돼요. 근데 지금 출제자가 경매 전에 유치권은 경락인한테 이게 대항을 할 수 있는데,
경매 후의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개항을 하지 못한다. 이 주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 트렌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생각해보면 작년 기출 문제가 이거 가지고 또 냈어요. 그죠? 이게 27, 29 연속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앞쪽에 유치권 문제 쪽에 가보면은 작년에 이걸로만 냈단 말이에요, 출제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출제 주제로 경매 전의 유치권과 후의 유치권을 내고 있다. 그거는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날짜 막 이렇게 하면은 안 풀어. 이렇게 이게 더 현명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보면은 자, 기업권의 병원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죠. 왜? 걔가 소유자잖아. 이제 경락인이니까. 그죠? 자, 경락인은 이제 경락대금 완납만 하면은 등기를 안 했더라도 소유자니까 그 사람이 소유물 반환 청구 하지. 지급번에 을은 동시이행 항변권에 근거해서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죠? 왜? 너 누군지 모르잖아, 병이랑.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 할 수 있었지. 서로 공사하고 계약했고 그랬으니까. 근데 경매로 경락인한테 넘어가면 경락인은 자기랑 공사를 계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치권은 혹시 먼저 생겼다면 아무한테나 대항을 하지만은 동시이행 항변권은 경락인한테 할 소리는 아닌 거지,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답이 지금 3번 이렇게 됐고요. 똑같은 문제 나올까봐 그런 거는 아니고 두 가지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자, 경매 전에 거, 후에 거 유치권이 구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되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이행 항변권은 유치권처럼 경락인한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닌 거다. 이거 두 가지 그 컨셉만 이해를 하고 합니다. 자, 그리고 119번에 기출 문제 통계 보시면은 20, 21, 22, 24, 27, 29 정도네요. 이제 한 해 걸로 한 번 정도 통계는 잡히는 거죠. 이 정도는 잡히는 건데 작년에 나왔네요. 그러면 올해는 좀 쉬는 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잠깐 고려를 해본다면 뒤에 가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지금 26, 7, 8, 24, 5, 6, 7, 8, 9네요. 연타 지금 6년이네요. 맞나요? 둘, 넷, 여섯 맞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연타 7년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게 인터벌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연타 7년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조금 더 중요한 위험부담은 많이 나오지만 어쨌건 한 해 걸로 한 번 턴인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위험부담 사실은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불능 문제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통째 출제하는 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제3자를 위한 계약 쪽에 조금 더 힘을 쓰고 갑니다. 그리고 꽤 오래전에는 위험부담이랑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교차로 좀 나오는 위험부담 내면 제3자를 위한 계약 안 내고 제3자를 위한 계약 내면 위험부담 안 내고 약간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6년째나 연속 내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207번 봅니다. 자, 갑과 을이 을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동그라미 소유권 인도 전에 소실 동그라미.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후발적 불능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누구 잘못이냐를 따져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 자, 이러면 자연재해 이런 거죠? 이러면은 반대급부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좀 이런 측면이 있네요. 보세요. 을갑을 바꿔놨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출제자가 워낙 낼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테크닉을 좀 썼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인이 을이다 보니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일단 제가 써놓을게요. 1번은 갑, 을 귀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을이 대금 청구할 수 없다가 됐고요. 2번에 자, 갑과 을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럼 2번도 똑같이 갑, 을 귀책 사유가 없는 거고 이러면 대금 청구 못 해야 되는데 을이 계약금 수령했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갑은 계약금 지급했던 거 반환 청구 할 수 있다는데 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출제자가 요걸 좀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를 파악을 잘 안 하고 뭔가 키워드로 외운 사람들을 틀리게 하려고 그러면 을하고 갑을 위치를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갑이 뭘 청구할 수 있다는 이 말을 자 매도인을 갑으로 놓고 읽어보면은 쌍방 귀책 사유가 없을 때 갑은 뭘 반환 청구할 수가 대금 청구할 수 없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답으로 쓰기에 유도신문처럼 쓴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내용적인 함정이 아니라 그냥 순수 기술적인 함정이에요. 주어를 을하고 갑으로 장난치면서 갑을 위치 바꿔놓고 그래서 갑이 대금 청구 못한다 지문을 지급했던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하고 이거 그러니까 뭐 꼼꼼하게 챙기면 내용은 없고 그냥 기술적인 함정이에요. 이런 것만 연습해서 숙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에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자 그럼 3번은 갑의 과실이에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매도인이 갑이었으면 이건 해제 문제지. 자 근데 이건 지금 갑이 매수인이니까 그러면 을 쪽에서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채권자 귀책 사유. 그죠? 자 그러면은 을은 매매대금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맞고 4번에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될 경우 4번은 을의 과실 이러면 지금 을이 매도인이니까 이거는 해제 문제로 갔죠? 반대편 사람이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4번 맞고 자 그러면 자 일단 봅니다. 자, 오전에 제가 이거 정리해 드렸었는데 그죠?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 근데 자 이게 귀책 사유가 쌍방 없을 때 자 매수인 귀책 사유 매도인 귀책 사유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출제자가 내는 지문이 정리 세팅에 다 있잖아요. 우리 오전에 정리해 드렸고 다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무조건 다 풀린다는 건데 대신 출제자가 이런 장난도 치고 이런 장난도 치고 하니까 이거 이제 약간 연습이 좀 숙달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5번에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렇게 되면 5번은 갑의 수령지체 중이죠. 그럼 이제 오전에 제가 써드릴 때는 갑의 과실 요지문이랑 갑의 수령지체 중 요지문이 을이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오전에 정리해줄 때는 을로 했었고요. 그죠? 이렇게 했었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데 수령지체 중을 무시하고 본다 그러면 귀책 사유 없으니까 대금 청구 못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도 같잖아 느낌이. 그러니까 자 이거 수령지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정답이 2번으로 빨려가게 이렇게 딱 어디 뭔가 함정에 빠져들듯이 쫙 이렇게 가게 이렇게 구성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새로움은 전혀 없습니다. 예상 지문 안에서 그냥 퍼펙트로 다 들어가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오전에 판례 공부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연습이나 하면 돼요.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문제가 제한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게 딱 제시가 됐을 때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럼 위험부담이나 해제 쪽인데 그 생각이 딱 들어왔으면은 잘 보이는 거고 그게 생각이 없으면 뭐 막 어질어질하거나 함정에 빠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위험부담 상황을 인지를 빨리 해주셔야 돼요. 208번 이 장면 문제인데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으나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 아예 위험부담 상황으로 정해졌죠. 수용은 국가가 가져갔으니까 개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매매대금 받아요 못 받아요? 매매대금? 못 받아요 이거. 토지 수용돼서 매수인이 못 가져가는데 대금 어떻게 받아? 자 이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해야지. 자 그런데 보세요. 을은 매매계약 해지하고 전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 자 뭐가 잘못됐다고 불능이라고 다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갑이 딴 데 팔았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매도인이 잘못했으면 그렇게 됐겠지. 근데 이건 국가가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제 사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2번 을은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맞는 건데 자, 그 문장을 잘 보면은 지금 중도금까지 수령했다고 나오죠? 그럼 대금 지급을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잔금까지 마저 지급하고 보상금으로 대신 달라고 해도 됩니다. 자, 우리 오전에 요거 불능됐는데도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그 불능을 오전에는 보험금으로 했었고 이건 보상금이고 조금 바뀌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죠.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자 요거 자 대금 청구 못한다를 말을 바꾸면 중도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표현을 바꿔서 쓴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4번은 을은 계약 체결상 과실을 이유로 실내이익 배상 청구할 수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하려면 원시적 불능이었어야지. 예. 5번에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을의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된다. 요건 좀 어려운 지문인데 자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내 거다가 아니라 그걸 대신 청구하는 겁니다. 대신 받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 하다가 아직 등기 넘기기 전 상태에서 수용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예요? 이거 등기 아직 넘기기 전 상태에서 소유권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국가에서 수용해 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수용 이거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수용 국가는 보상금을 누구 주겠냐? 소유자 주겠지. 이런 사정은 관심도 없어요 국가는. 그러면 국가는 당연히 여기다 주는 거고 내가 보상금 수급권자다. 내가 보상금 타겠다.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고 자, 을이 갑한테 매매대금을 지급을 했으면 그러면 네가 받은 보상금을 나한테 줘.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국가에 가서 내가 보상금 수급권자인데요. 그러면 등기부에 너 소유자 아닌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돈 주고 갑에게서 보상금을 받아야지.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요건 조금 까다로운 지문인데 네. 자, 이번 지문에 이미 정답이 확실한 게 좀 걸려 있었기 때문에 5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위험부담으로 낼 수 있는 좀 어려운 지문들까지 다 출제를 좀 해 놓은 이런 상태라서 올해는 뭐 점검은 하겠지만은 뭐 제3자를 위한 계약 쪽으로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이제 오전에는 그 요약 집진도 나가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건 특히 출특강은 뭐 타과목이라든가 오전 수업과 상관없이 이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한 주 더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